차가운 빗방울이 장례식장의 검은 대리석 바닥 위로 끊임없이 떨어져 내렸다. 공기는 슬픔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국화의 짙은 향기는 죽음의 냄새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박혜우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며칠 동안 계속된 눈물로 붉게 부어오른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단 하나뿐인 언니 박하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빗길 교통사고라는 짧은 소식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에 머물렀다. 살아생전 그렇게 밝고 활기찼던 언니는 이제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혜은의 곁에는 그녀의 형부였던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JK그룹의 CEO인 그는 슬픔마저도 통제하는 듯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두꺼운 가면 뒤에 가려져 아무도 엿볼 수 없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아이, 그의 아들이자 하윤의 조카인 강지우가 있었다. 조문객들의 끝없는 행렬 속에서 혜은은 그들의 위로가 아닌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런 박 회장님 댁 둘째 딸이 이제 어쩌나. JK그룹과의 연결고리였던 큰딸이 죽었으니 이제 두 가문의 합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혜은의 가슴에 박혔다. 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사람들은 비즈니스와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했다. 혜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차갑고 비정한 세상에서 이제 갓 엄마를 잃은 어린 조카 지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발인식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간 언니를 뒤로 한 채 돌아온 저택의 응접실은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하은의 아버지인 박 회장을 비롯한 양가 어른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혜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말석에 앉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는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연이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다. 하지만 우리는 산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의 말은 서론에 불과했다. 곧이어 그는 두 그룹의 합병 문제와 불안정한 주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혜은은 귀를 의심했다. 언니가 죽은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른들은 오직 회사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박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 말씀이 맞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주 지후의 미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의 혜은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 강 회장이 선언하듯 말했다. 하연이가 태준이와 결혼해서 지후의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말은 응접실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혜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이라니, 그것도 언니의 남편이었던 형부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언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책일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다. 하연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그에게 이 결혼은 아들의 미래와 회사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거래일 뿐이었다. 사랑도 슬픔도 망설임도 없는 차가운 승낙이었다. 해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슬픔과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았다. 해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다.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언니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아버지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박혜은,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를 키워준 가족을 위한 너의 의무를 잊었어. 지후를 봐라. 저 어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아니면 누가 지후를 친엄마처럼 돌봐주겠어. 아버지의 말은 감정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혜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연의 시선은 문가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지후에게로 향했다. 엄마의 부재를 어렴풋이 느끼는지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저 작고 여린 아이를 낯선 계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아이의 눈에서 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만약 자신이 거부한다면 지우는 이 차가운 집에서 사랑 없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자신의 인생과 조카의 미래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결국 지후의 겁먹은 눈망울을 본 순간 그녀의 모든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대답과 함께 그녀의 20살 인생은 끝이 났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조촐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구청의 작은 서약실에서 양가 가족들만이 참석한 채였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축복의 미소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표정만이 가득했다. 그곳은 축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가 성사되는 현장이었다. 혜은은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순백의 옷은 그녀에게 순결한 신부의 상징이 아닌 마치 수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 선 강태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혼인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계적으로 반지를 교환했다. 주례사의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연극 같았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은 혜은에게 축복이 아닌 멍해처럼 느껴졌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서약실을 나설 때 강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남편으로서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이 결혼은 계약이라는 걸 명심해. 나는 당신에게 물질적인 모든 것을 제공할 거야.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당신의 역할은 오직 지후의 보호자 그것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비극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올감했다. 차가운 빗줄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 앞에 펼쳐질 결혼 생활이 바로 저 빛처럼 차갑고 어두울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혜은은 이제 막 시작된 길고 긴 겨울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성체와 같았다. 서울의 부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고급 자재로 지어져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관 뒤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집은 거대하고 고요했으며 마치 주인의 마음을 반영하듯 모든 것이 엄격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박혜은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성체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중년의 가정부였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모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며 혜은을 안으로 안내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낯설고 불편한 옷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가정부가 안내한 방은 태준의 침실이 있는 본관의 반대쪽 날개에 위치한 손님용으로나 쓰일 법한 방이었다. 방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 어디에서도 부부의 침실이라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 명백한 물리적 거리는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혜은은 집안 곳곳에서 언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 정원에 심어진 언니가 좋아하던 작약, 심지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언니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자 언니의 자리를 어설프게 대체하는 유령일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길고 긴 테이블의 양끝에 태준과 하은이 앉았고 그 가운데에 작은 지우가 외롭게 앉아 있었다. 식기는 최고급 포슬린이었지만 그 위에는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놓여 있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혜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카드를 써. 한도는 없어.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내 일정에 관여할 생각도 말고 당신의 영역은 오직 지후야. 그는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지만 혜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힘도 권리도 없었다. 그녀는 대신 지후에게 말을 걸어보려 애썼다. 지후야, 브로콜리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하지만 지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접시 위에 음식만 뒤적일 뿐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이는 엄마의 죽음 이후 자신의 주변에 단단한 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상태였다. 식사는 고문처럼 느껴졌고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조차 힘겨웠다. 이 집에서 그녀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값비싼 보모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하루는 차갑고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다. 강태준은 하은이 잠에서 깨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혜은은 자신의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지후에게 쏟기로 결심했다. 부모와 가정부들은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봤지만 그들에게서는 따뜻한 애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혜은은 먼저 지후의 공간에 조용히 머무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이의 놀이방 구석에 앉아 억지로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은은 지우가 조립하다만 우주선 모델을 힐끗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언니와 함께 만들던 거실터였다. 설명서는 복잡했고 몇몇 부품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다. 손재주가 좋았던 혜은은 조용히 우주선 모델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설명서를 연구한 끝에 점차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지우는 멀찍이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이 지나 혜은은 일부러 가장 복잡한 부품 앞에서 막힌 척 연기했다.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 이건 도저히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망설이던 지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설명서의 그림과 특정 부품을 차례로 가리켰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연 순간이었다. 혜은의 심장은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지우야. 우리 지우 정말 똑똑하네. 우리 같이 완성해볼까?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없이 우주선을 조립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서재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거실 앞에서 멈췄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혜웅과 지우가 커다란 소파 위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완벽하게 완성된 우주선 모델이 놓여 있었고 혜운의 손에서는 일담한 동화책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에 태주는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거실이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든 하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고 연약해 보였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과 옅은 다크서클이 그녀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나 연민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그의 무관심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잠든 두 사람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얼어붙은 왕국에 아주 작고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우와의 관계가 점차 안정되면서 혜은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이제 그녀에게 짧게나마 말을 건넸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대신 그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지우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혜은은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대학에서 미술사학과 박물관 경영을 전공했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만을 바라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 번도 제대로 써먹어 본 적 없는 지식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 자신의 일부였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강지우의 보호자 죽은 언니의 대용품일 뿐 박혜운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어느 날 밤 혜운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태준을 기다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 피곤에 지친 그가 서재를 나서는 순간 그녀가 앞을 막아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혜은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냈다.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태준은 의외라는 듯 그리고 곧이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일 외 필요한 건 뭐든 사라고 했을 텐데 당신 일은 지우를 돌보는 거야. 그의 말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보모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혜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제 이름으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서 태주는 예상치 못한 강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가 귀찮다는 듯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시야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어떤 특별 대우도 없을 거다. 말단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버텨내야 할 거야. 그는 그녀를 조용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한 사회공헌팀에 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JK그룹에서의 첫 출근날 혜우는 단정하지만 소박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새로운 강태준 사모님의 등장은 순식간에 사내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경멸,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배정된 사회공헌팀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자선 행사나 기부 활동을 담당하는 작고 소외된 부서였다. 팀장은
그녀의 등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팀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바로 그때 전략기획실의 유미래 전무가 보란듯이 그녀를 찾아왔다. 아름다운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사내에서 태준의 오른팔로 불리는 실세였다. 새로 오셨다는 박혜운 씨 환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태준의 집무실을 향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소유욕이 번뜩였다. 그녀는 혜은을 한심한 대체품이자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겼다. 그리고 그녀의 환영 인사는 곧 혜은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미소 뒤에 칼을 숨긴 미소로 그녀는 혜은에게 가장 지루하고 의미 없는 업무들만 골라 맡겼다. 오래된 기부 기록물, 정리회의록 타이핑 등 그녀를 단순한 자벽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며칠 후 유미래는 혜은을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계략을 꾸몄다. JK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작은 지역 미술관 하나를 후원하고 있었다. 그곳은 곧 신진작가 전시회를 앞두고 있었지만 부족한 예산과 홍보 부족으로 실패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미소로 그녀는 이 전시회의 성공을 혜은에게 맡겼다. 혜은 씨 전공이 미술사라고 들었어요. 능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기회를 주는 척하며 실패의 책임을 모두 혜은에게 떠넘기려는 함정이었다. 팀원들조차 그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미소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혜은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 내내 꿈꿔왔던 그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녀는 곧장 미술관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예상대로 미술관의 운영은 엉망이었지만 전시된 작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단지 제대로 된 기획과 연출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다. 혜은은 며칠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 지식을 총동원하여 전시회의 주제와 동선을 재구성하고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단순한 기업 후원을 나열하는 대신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했다. 그리고 태준이 주었던 카드로 조명 장비를 교체하고 작지만 품격 있는 오프닝 리셉션을 준비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필수 경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또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몇몇 영향력 있는 미술 블로거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단독 사전 관람을 제안하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전시회 개막일 유미래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당연히 처참한 실패를 예상하며 미술관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혜은의 노력 덕분에 온라인에서 작은 화제를 모은 전시회는 꽤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회사에서 동원된 직원들이 아닌 순수한 미술 애호가들이었다. 작가들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의 계략이 보기 좋게 실패하자 미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혜은을 너무 얕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그 시각 태준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전시회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메시지에는 새롭게 태어난 JK 갤러리 전시회라는 제목의 긍정적인 블로그 포스트 링크와 함께 하윤희 미술평론가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돌보는 역할만 하리라 생각했던 여자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짜증 섞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혜은이라는 여자가 처음으로 그의 흥미를 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미술관 전시회의 작은 성공 이후 회사에서 혜은을 대하는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몇몇 동료들은 그녀에게 존중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고 유미래의 저기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정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전시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고 거리를 두었다. 그의 그런 태도가 혜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궁금해할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태준은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났고 거대한 저택에는 다시 혜은과 지후 그리고 고용인들만이 남았다. 사건은 태준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났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잘 놀던 지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천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아이는 숨쉬기 힘들어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자 노련한 부모조차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혜은은 침착했다. 그녀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후두염임을 직감하고 주치의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곧장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그녀의 단호하고 빠른 결단력에 우왕좌왕하던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혜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병실에 자리를 잡자마자 집에서 보낸 전문 간병인들이 도착했지만 혜은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지우는 제가 직접 돌볼게요. 그녀의 고집에 모두가 난색을 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부터 혜은의 힘겨운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잠시도 지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펄펄 끓는 아이의 몸을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가며 억지로 물을 먹였다. 아픈 주사를 맞을 때면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함께 울어주었다. 그녀는 식사도 잠도 거의 잊은 채 오직 조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녀의 지극정성은 의사와 간호사들마저 감동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강인하고 헌신적인 보호자였다. 그녀는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연약한 여자가 아닌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맹수 같은 모성애를 보았다. 지후의 입원 소식은 김 비서를 통해 해외에 있는 태준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중요한 계약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것을 중단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용기를 수배해 곧장 한국으로 날아왔다.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날아온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한밤중 병실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부재 중에 허둥지둥하는 고용인들과 엉망이 된 병실을 상상하며 분노의 차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병실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지우는 다행히 열이 조금 내렸는지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간의 의자에는 혜은이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불편하게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를 위해 준비되었을. 그러나 손도 대지 않은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벽에는 지후의 청과 투약 시간을 기록한 메모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며칠간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아들과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혜은은 지후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태준을 발견하고는 놀란 것도 잠시 그녀는 곧바로 차분하고 명료하게 아이의 상태와 경과를 보고했다. 그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언니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여자 박혜운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고마움과 함께 그녀를 오해하고 차갑게만 대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연락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뒤섞여 거칠게 터져 나왔다. 중요한 일 중이셨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우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태주는 그녀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가 퇴원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지친 얼굴에 서린 고집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의무감이나 계산 없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다, 박혜은.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이 낯설게 그리고 무겁게 병실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그는 떠나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든 아이를 함께 지켜보았다. 더 이상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든 아이를 통해 이어진 동지애와 같은 조용한 유대감이었다. 얼음 같던 그들의 관계에 마침내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우가 무사히 퇴원한 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태준은 더 이상 혜운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혜운과 지우가 함께하는 아침 식사 자리에 동석했고 무심한 척 그녀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얼음장 같던 저택에 서서히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유미래였다. 그녀는 업무 보고를 핑계로 저택을 방문했다가 정원에서 진짜 가족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다. 특히 혜운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빛에서 그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존중을 읽었다. 그 순간 유미래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위기감이 불타올랐다. 박혜운은 더 이상 임시 대체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미래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강태준의 아내 자리와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경쟁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혜운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혜운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강태준의 인생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릴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번뜩였다. 유미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JK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친환경 어린이재단 프로젝트였다. 환경보호와 아동복지를 결합한 이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유미래 자신이었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혜연의 사회공헌팀을 실무지원 부서로 참여시켰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될 환경 NGO를 선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혜은에게 맡겼다. 박혜은 씨의 깨끗한 이미지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칭찬은 독이 든 사과였다. 사실 유미래는 이미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유령 단체를 파트너로 내정한 상태였다. 서류상으로 그 NGO는 완벽해 보였다. 화려한 경력과 긍정적인 평판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체는 프로젝트 기금을 빼돌리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유미래는 혜은이 해당 단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서류를 조작했다. 심지어 최종 승인 서류에는 혜은의 디지털 서명까지 위조해 넣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혜은이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몇 주 후 재단의 첫 번째 거액의 자금이 NGO에 송금되자마자 유미래가 익명으로 제보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통해 사건이 터져 나왔다. 파트너 NGO가 사기 유령 단체임이 세상에 폭로된 것이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즉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유미래가 완벽하게 조작해 놓은 서류들은 모두 단 한 사람 박혜운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사기 사건의 주범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혜운은 태준과 이사진들 앞에 불려나갔다. 그들은 그녀 앞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밀었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유미래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쓰며 회사의 명예를 위해 혜은을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혜은은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사실상 저택에 감금되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고용인들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태주는 달랐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을 보며 그는 병원에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그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인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나는 박혜은 씨를 믿지 않아. 유미래 전무를 조사해. 지난 석 달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만남까지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같은 시각 하은 역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방에 갇힌 그녀는 노트북을 이용해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NGO의 제안 서류에서 무심코 넘겼던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주소와 담당자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작은 실마리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팀의 신입사원에게 연락해 책상 위에 잊고 온 파일 하나를 가져다 달라는 사소한 부탁을 했다. 그 파일 안에는 유미래가 조작하기 전에 원본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태준과 혜은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신뢰는 말없이 그러나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JK그룹을 향한 언론의 공세와 여론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주주들은 연일 회사를 압박했고 이사회는 하루빨리 희생양을 정해 사태를 수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내 박혜은의 해임과 법적 책임을 묻는 공식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유미래는 자신감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사태를 수습하는 유능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고 태준이 자신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녀는 혜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저택에 갇혀 지내던 혜은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빼내온 원본 서류들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미술사를 연구하며 단련된 그녀의 집요함은 유령 NGO의 가짜 연혁과 실체 없는 수상 경력들을 추적하며 거짓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벗겨냈다. 그녀는 모든 정황이 유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초기 조사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유미래와 유령 NGO 대표 사이에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고 간 암호화된 통화 기록 등이 담겨 있었다. 비록 정황 증거였지만 모든 조각은 유미래라는 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밤 태주는 혜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보여주는 대신 그녀에게 먼저 물었다. 찾아낸 게 뭐지? 전부 말해봐. 혜은은 그동안 자신이 조사하고 분석한 모든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명료한 추리에 태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각자 진행했던 조사가 완벽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내일 회의를 준비해. 내가 발언 기회를 줄 테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무거운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유미래였다. 그녀는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운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녀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연기했고 회사를 위해 해운을 즉시 해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사진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의장이 해임한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결에 앞서 박혜운 씨에게도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패배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분하고 위축되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가 감정적인 호소 대신 서류 더미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유미래가 제시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원본 파일과 조작된 파일의 메타데이터 불일치 서버 기록과 맞지 않는 타임스탬프 등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처럼 날카롭게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통해 유령 NGO가 실체 없는 유령 단체임을 조목조목 증명해냈다. 마치 논문을 방어하는 학자처럼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방역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확신에서 혼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유미래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근거 없는 비방은 그만두시죠. 내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하연이 결정적 증거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증거는 여기 있지. 그가 신호를 보내자 김 비서가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그것은 NGO에서 유미래의 친구 계좌로 그리고 다시 그녀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통화 기록과 두 사람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미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태준의 차갑고 최종적인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유미래 전무,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고의적인 명예훼손 혐의로 당신을 해고하겠소.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법무팀과 검찰에 가서 하시지.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채 히스테리를 부리는 유미래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태준은 충격에 빠진 이 사진들을 둘러본 후 조용히 서 있는 하은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런 억울한 혐의를 견뎌내야 했던 내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합니다. 그녀의 지성과 청렴함이 우리 회사를 더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세상에 공표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사회실의 폭풍이 지나간 후 JK그룹과 강태준의 저택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혜우는 더 이상 동정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CEO의 완벽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태준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기존의 사회공헌팀을 기업전략 및 사회혁신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녀에게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과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의 팀원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다. 이 소식은 양가 어른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혜은이 이뤄낸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혜은을 가문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가문의 귀중한 자산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정중해졌지만 혜은은 그 존중이 여전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다. 태주는 의식적으로 일찍 귀가하려 노력했고 고요하기만 하던 저녁 식탁에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소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비로소 죽은 아내의 그림자가 아닌 박혜은이라는 한 여자를 제대로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들을 발견했다. 그녀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잠들기 전에 어떤 책을 읽는지 지우에게 집중할 때 조용히 허밍을 하는 버릇까지.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용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가 죽은 후 한 번도 제대로 거닐지 않았던 정원에서 혜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죽은 언니가 좋아했던 작약을 뽑아내는 대신 그 옆에 자신만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 새로운 꽃들을 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단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들은 주말이면 지우와 함께 공원이나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특히 미술관에서는 혜은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어느 주말 오후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그들은 처음으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었다. 태주는 이 강제된 결혼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무엇을 꿈꿨는지 물었다. 혜은은 수줍게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를 열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소박한 꿈을 들은 태준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으며 느껴야 했던 엄청난 압박감과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이 아닌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따뜻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혜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비로소 언니의 죽음을 그와 함께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상처와 그리움을 공유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태주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온통 혜은 생각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 그녀가 떠올랐고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면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냉철하고 단호해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결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변화는 김 비서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자각은 아주 평범한 순간에 찾아왔다. 주말 오후 정원에서 지우와 함께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마치 계시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고마움이나 존중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깊고 돌이킬 수 없이 그녀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후 그의 행동은 달라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지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구애를 시작했다. 인수합병에는 능했지만 연애에는 서툴렀던 그는 처음에는 거대한 꽃다발을 그녀의 사무실로 보내는 상투적인 방법을 택했다. 혜은은 고마워했지만 그 과시적인 선물에 조금은 부담을 느꼈다. 그는 곧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스치듯 말했던 무명 화가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 화가의 작은 그림 한 점을 구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CEO의 아내에게가 아닌 미술사학자 박혜은에게 선물했다. 당신의 첫 번째 갤러리에 걸릴 첫 작품으로. 그의 진심 어린 선물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혜은의 마음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이 기이한 계약, 결혼 속에서 진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태준이 선물한 그림 한 점은 닫혀있던 하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으로 묶여있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고 조용한 저녁 시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었다. 집안을 감돌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변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마주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태주는 이제 그들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음을 알고 있었다. 장례식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결혼은 슬픔과 거래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으로 시작되는 진짜 청혼과 축복으로 가득한 진짜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듯 꼼꼼하고 세심하게 청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그의 계획서에는 차가운 숫자들이 아닌 그녀를 향한 따뜻한 진심과 애정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혜은이 구해냈고 이제는 JK 재단의 후원 아래 그녀의 손길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난 작은 갤러리를 청혼의 장소로 선택했다. 그날 저녁 갤러리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문을 열었다. 내부는 수백 개의 촛불과 그녀가 정원에 직접 심었던 수수한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갤러리 중앙에는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무명 화가의 그림이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다. 그는 그림 앞에 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생 단 한 번도 긴장해 본 적 없던 제왕 같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조금 말을 더듬었다. 박혜은, 당신을 만나기 전 내 세상은 의무와 슬픔으로 가득한 흑백의 세계였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에도 색깔과 온기 그리고 웃음을 되찾아 주었지.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대한 보석이 아닌 오직 그녀의 취향을 담아 직접 디자인한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를 내밀었다. 우리의 시작은 비극이었고 계약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지. 나는 당신을 누구의 대용품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박혜은을 사랑하오. 부디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차가운 CEO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남자,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믿어준 파트너인 강태준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물 젖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맞추며 상처와 슬픔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을 맹세했다. 그때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작은 아이가 달려와 그들을 꼭 껴안았다. 아빠, 엄마, 지후의 해맑은 외침은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복의 팡파르였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은은 마침내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은 갤러리, 혜은 갤러리의 개관식을 열었다. 태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갤러리는 온전히 그녀의 열정과 안목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재벌가의 사모님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큐레이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태주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훌쩍 자란 지후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혜은의 배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둘째 아이로 인해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았다. 갤러리의 가장 조용한 벽에는 혜은의 언니이자 태준의 전 아내였던 하연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존경과 추억의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행복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곧 4명이 될 세 가족은 손을 꼭 잡고 갤러리를 나섰다. 그들은 비극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함께 비극을 통과하며 운명 같은 사랑을 찾아냈다.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사랑의 꽃으로 만개해 있었다.